친정아버지의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홀로 빈소를 지키던 최도희 씨의 손에 남편의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제주도 풀빌라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알턴 이 빠졌으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지. 태준아, 엄마 흑돼지 한 접시만 더 시켜라.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바로 그날, 해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의 카드를 긁으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 시댁의 경제적 가장 노릇을 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최도희 씨. 아버지의 죽음마저 여행의 핑곗거리로 삼은 그들에게 최도희 씨는 눈물 대신 차가운 계산을 시작합니다. 과연 최도희 씨는 이 처참한 배신을 어떻게 되갚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최도희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10년 넘게 경제적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평생 채소 장사로 모아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아파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무상으로 살게 해주고 대출 이자에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제 돈으로 제주도 호화 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장례식장 빈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영정 속 아버지 채만석은 평소처럼 온화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텅 빈 빈소에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도권 외곽의 재래시장에서 4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에 다녀오시고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배추와 물을 다듬으시던 아버지의 손은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으로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된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희야, 이 집은 아빠가 너한테 주는 거다.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라. 공증 서류를 건네시던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시어머니 박말숙과 시누이 기우라가 제 명의의 그 아파트에서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태주는 결혼 초부터 자기 월급은 품위 유지비라며 한 번도 생활비를 보탠 적이 없었고 아파트 대출 이자, 시어머니의 관절염 병원비, 시누이의 용돈까지 전부 제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누우신 뒤로는 그 병원비까지 제가 감당했습니다. 기태준에게 한마디라도 부탁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야, 나도 회사에서 죽어라 뛰고 있잖아. 바이어 접대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장인어른 병원비까지 내가 어떻게 해? 기태준은 제 앞에서 항상 당당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오늘 오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고, 빨리 오시라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버지의 손을 제 손 위에 올려주었을 때 아버지의 손가락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온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장례식장인데 제발 와줘.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그 안 됐다. 근데 나 지금 진짜 못 가.
이번에 해외 바이어 미팅이 회사 사활이 걸린 거냐. 지금 비행기 타야 해. 끝나면 연락할게. 여보, 잠깐만. 뚜뚜뚜. 기태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숙에게도 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답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상갓집은 부정타. 난 안 간다. 기우라에게는 전화를 3번 걸었지만 3번 모두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상복을 입었습니다. 혼자 빈소를 꾸렸습니다. 혼자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골랐습니다. 장례 첫째 날이 저물어갈 무렵 아버지의 시장 동료 어르신 몇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뒤 다시 혼자가 된 빈소에서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요.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 쉴 새 없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같은 상복을 입고 있던 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친한 친구 수진이가 집에서 챙겨다 준 짐가방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세면도구 사이로 납작한 물건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기태준이 평소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업무용 태블릿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짐을 싸느라 같이 쓸어 넣은 모양이었죠. 저는 아버지 병원비를 정산해야 했기에 와이파이에 연결된 태블릿을 무심코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동기화된 메신저 알림창이 수십 개씩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태준네 가족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야자수가 보이는 풀빌라 수영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기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박말숙과 기우라가 나란히 앉아 흑돼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전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확인하지 못했던 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줄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풀빌라 87만 원, 제주 흑돼지 전문점 34만 원, 제주 요트 투어 120만 원, 시어머니 관절염 수술비 명목으로 기태준에게 건네준 제 신용카드가 제주도 곳곳에서 긁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톡방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메시지와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기태준이 수영장 안에서 샴페인 병을 흔들며 거품을 터뜨리고 있었고 박말숙은 풀빌라 테라스 선베드에 누워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기우라는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리며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죠. 저는 동영상 아래에 달린 기태준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의 가족여행이냐? 장인어른 돌아가신 덕에 잔소리꾼 없이 우리끼리 편하게 놀 수 있네. 박말숙의 답장이 바로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알턴이 빠졌으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지. 태준아, 엄마 흑돼지 한 접시만 더 시켜라. 여기 고기가 기가 막히다. 기우라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요트 예약했지? 나 인생 사진 찍어야 하니까 오전에 일찍 출발하자. 당연하지. 형수님 카드 한도 아직 넉넉하니까 걱정 마. 기태준의 답장 뒤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3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올렸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엄마, 도희가 장인어른 장례식 간다고 하면 우리 여행 어떻게? 기우라의 물음에 박말숙이 답했습니다. 그년이 상갓집 가 있으면 며칠은 집에 안 올 거 아냐? 그 틈에 다녀오면 되지. 태준아, 너는 회사 출장 간다고 해. 알았지? 네, 엄마. 해외 바이어 미팅 핑계 대면 도희가 뭐라 못해요. 그리고 도의 카드 가져갈 건데 관절염 수술비 명목이면 의심 안 하거든요. 우리 아들 머리 하나는 좋아. 유라야, 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목록 만들어 놔라. 엄마 진짜? 나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만 살게. 오빠 고마워. 처음부터 짜고 친 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여행 첫날 저녁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준아, 도희한테 전화 왔었냐? 박말숙의 물음이었습니다. 왔죠. 울면서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난리치길래 해외 출장이라고 끊어버렸어요. 잘했다. 괜히 받아줬다가 분위기 잡치면 어떡하냐. 맞아 오빠. 언니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면 여행 기분 다 깨지잖아. 안 받는 게 맞지. 기우라의 메시지 아래에 기태준이 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이 요양병원에 몇 년을 누워 계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도희가 매달 병원비로 200만 원씩 쓰던 게 이제 없어지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지. 맞아. 그 돈이면 엄마 여행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겠다. 박말숙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쥔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온몸에 관을 꽂은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시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이 인간들은 내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돈이 절약되는 좋은 소식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더 내려보니 오늘 낮에 올라온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기태준이 요트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박말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코스 요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 전복죽 맛 좀 봐라. 도의 그년이 해주는 된장찌개보다 100배는 낫다. 엄마,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지게. 왜? 사실이잖아. 맨날 된장찌개에 김치찌개, 반찬도 맨날 똑같은 거. 그년이 시어미 입맛을 알아야 말이지. 기우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렇고, 나 아까 면세점에서 가방 봤는데 215만 원이야. 오빠 카드로 긁어도 돼? 긁어. 어차피 도의 카드니까. 오빠 최고. 나 색상 고민되는데 잠깐만. 그 아래로 기우라가 찍은 명품 가방 사진 2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과 검은색, 어떤 게 낫냐는 물음에 박말숙이 답했습니다. 둘 다 사.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 엄마 진짜. 오빠 둘 다 사도 돼? 한도 남아있으니까 사. 꼴 좋다 진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박말숙의 마지막 메시지에 기우라가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 무릎 위에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인간들의 판대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1번, 2번, 3번 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단톡방의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 메시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문자도 하나하나 갈무리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풀빌라 87만원, 흑돼지 전문점 34만원, 요트 투어 120만원, 면세점 화장품 68만원, 면세점 가방 215만원, 면세점 가방 198만원, 해산물 코스 레스토랑 52만원, 합산 금액이 눈앞에서 불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관절염 수술비라며 가져간 그 카드로 이틀 만에 800만원 가까이를 긁어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제 내역 사이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풀빌라 숙박비 결제건이 두 건이었는데 하나는 제 카드였고 나머지 하나는 결제자 이름이 달랐습니다. 기태준이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였습니다. 회사 돈까지 빼돌려 시어머니와 동생 여행비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캡처본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휴대전화 갤러리에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태블릿 원본 데이터도 삭제되지 않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짐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빈소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을 끝장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저는 휴대전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갭투자 전문이라고 하던데 빈집 사서 세입자 내보내는 거 귀신같이 한다더라. 마병철인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부동산 사무실들이 다 떤다던데. 저는 마병철이라는 이름 석자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카페 게시글 사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잠에서 깬 듯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누구요, 이 시간에? 마병철 소장님이시죠? 저 급한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수도권 아파트 30평대 7억에 넘기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오늘 안으로 현금 전액 입금하시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마병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이랑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확인되면 내 변호사 데리고 지금 바로 갑니다. 어디 계십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 정산을 위해 미리 떼어둔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사진을 촬영해 마병철에게 전송한 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으로 돌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이 집은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나 이제 아빠 말 듣을게요. 아무한테도 안 뺏겨요. 날이 밝아올 무렵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빈소를 잠시 비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구석 휴게실 문을 열자 안쪽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선 사내는 체구가 떡 벌어진 50대 중반으로 짧게 밀어 올린 머리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병철 소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마병철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혜 씨 맞으시죠? 새벽에 보내주신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하자 없고 깨끗해요.
7억, 오늘 정오까지 입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거주자 짐을 함부로 빼내서 문제 만들지 마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조여주세요. 마병철이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기본이죠. 우리 변호사가 내일 아침에 도어락 교체하고 현관문에 내용 증명 붙입니다. 무단으로 문 열면 바로 형사고발, 불법으로 하루라도 더 버티면 하루에 100만 원씩 돈 물어내라는 내용이에요. 깨끗하게, 확실하게 끝냅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거주자분들이 내일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 전에 모든 조치를 마쳐놓겠습니다. 경비실에도 소유자 변경 사실을 통보해 둘 테니 소란을 피워도 건물 측에서 막아줍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매매 대금 7억 원, 즉일 입금, 소유권 이전 서류 즉시 교부. 모든 조항이 새벽 통화에서 합의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볼펜을 집어들고 계약서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도희. 그 옆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아버지가 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도장을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마병철이 계약서를 걷어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오에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최 씨는 장래에만 신경 쓰세요. 두 사람이 휴게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빈소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장 동료분들, 제 직장 선후배들이 국화꽃을 들고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를 지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무도 제 안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휴대전화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7억 원. 마병철 소장 측에서 약속대로 전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잠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와 조문객을 맞이하는 사이 기태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여보, 장례 잘 진행되고 있어. 조문객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바이어 계약에만 집중해. 돌아올 때 연락 줘. 10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여기 바이어 미팅 길어질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알아서 할게. 수고해. 저는 그 답장 화면을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거짓말의 증거가 하나 더 쌓인 셈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인 절차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채소 상자를 지고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가벼워지셨습니다. 추모공원에 앉히실 유리문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유리 너머 아버지의 영정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나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추모공원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일주일치 숙박비를 선불로 내고 10층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태준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제주도 영수증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빌라 숙박, 법인카드 결제, 5월 12일 오후 3시, 요트 투어, 법인카드 결제, 5월 13일 오전 10시, 면세점 쇼핑,
법인카드 결제 5월 13일 오후 2시. 단톡방에서 캡처한 사진들과 결제 시간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사진 속 기태준이 요트 위에서 맥주를 마시는 시각과 법인카드 결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가족여행에 썼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첨부 자료로는 카드 결제 내역 캡처본, 단톡방 사진, 풀빌라 상호명과 주소를 모두 붙였습니다. 밤 11시 고발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기태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감사실장과 대표이사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발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통의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저는 호텔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내일 오후 기태준과 박말숙과 기우라는 제주도에서 돌아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게 되겠죠.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속 웃음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고 저는 그 얼굴을 붙들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병철 소장의 변호사에게서 오전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도어락 교체 완료. 내용 증명 현관문 부착 완료. 경비실 통보 완료.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태준의 비행기는 오후 3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파트까지 택시로 40분. 지금쯤이면 거의 다 왔을 겁니다. 4시 23분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기태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3초 만에 다시 울렸습니다. 또 기태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시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6번째부터는 박말숙의 번호로 바뀌었고 그 뒤로는 기우라의 번호까지 섞여 들어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 쌓였을 때 저는 천천히 기태준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야, 채도이. 지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현관문에 무슨 빨간 종이가 떡 붙어 있고 경비원이 나보고 나가래. 이게 뭔 상황이야? 기태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 사이로 박말숙이 뒤에서 악을 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희야,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지금 밖에 서 계시잖아. 당장 문 열어.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준. 뭐? 제주도 풀빌라 좋았어?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말숙의 고함도 기우라의 목소리도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기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랑 셋이서 수영장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흑돼지 구워 먹고 요트 타고 내 카드로. 아, 회사 법인 카드도 썼더라. 그거 어떻게? 내 아버지 장례식 날 알턴이 빠졌다며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그렇게 신나게 놀았으면서. 뭐가 문제야? 돌아올 집이 없는 게? 기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내 명의잖아. 팔았어. 아버지 병원비 갚아야 하니까. 새 주인이 들어왔으니 알아서 갈 데를 찾아. 야, 미쳤어? 그 집에 엄마가 사시잖아.
유라도 있고 우리 짐이 다 안에 있다고. 짐은 새 주인한테 연락해. 나는 이제 상관없어. 그때 수화기 뒤쪽에서 박말숙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아, 전화 이리 줘. 이리 줘.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말숙이 전화를 빼앗은 듯 했습니다. 야, 채도희.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 네 시어머니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부정 타서 상갓집에는 못 오신다면서요. 남의 아버지 죽은 날 여행 가신 분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세요. 뭐라고. 제 아버지 장례식에 시댁 식구 중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부정 탄다면서요. 이제 그 집에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부정 탑니다. 박말숙이 말문이 막힌 사이 뒤에서 기유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야 유라. 이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빠가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 기유라. 단톡방에서 요트 예약했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군데? 기유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이혼 서류는 곧 갈 거야. 야, 채도희. 야.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태준, 박말숙, 기유라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세 개의 번호가 모두 차단된 화면을 확인하고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호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리는 전화도 쏟아지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증거 자료 파일을 USB에 담아 가방에 넣고 호텔 방문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호텔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안쪽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실 책상 너머에 앉은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제가 건넨 USB 자료를 노트북에 꽂으며 물었습니다. 자료 양이 상당하시네요.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아버지 장례식 날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했고 회사 법인 카드도 사적으로 썼습니다. 단톡방 대화와 결제 내역 전부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에 뜬 단톡방 캡처본을 스크롤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 이걸 시어머니가 쓴 거예요? 네. 변호사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책 입증에 이 정도면 남아돌아요. 이혼 소송 바로 들어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매듭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호텔에서 출발해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앞쪽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준이었습니다. 3일 만에 본 기태준의 얼굴은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아 턱 아래로 수염이 거먹게 자라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충혈된 눈이 사납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기태준이 제 차 앞을 가로막고 서며 차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채도희, 드디어 나왔네. 저는 차 문을 닫고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기태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네가 전화를 차단하고 도망 다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 3일째 모텔에서 자고 있어, 나. 엄마는 찜질방이야, 찜질방. 기태준이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아파트 판돈 7억이라며. 절반 내놔. 내가 그 집에서 산 게 몇 년인데.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어. 나한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태준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동료들이 이쪽을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산분할? 4명의 아파트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시어머니랑 살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 내 카드로 제주도 풀빌라 87만 원, 흑돼지집 34만 원, 요트 투어 120만 원, 면세점 68만 원, 다 합쳐서 400만 원 가까이 긁어놓고 재산 분할을 달라고? 주차장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동료 2~3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기태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사람들 보잖아. 내 아버지 장례식 날 시어머니랑 셋이서 제주도 가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놀 때는 사람 눈 안 보이더니 지금은 보여? 기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를 악물고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진짜. 기태준의 손이 제 멱살을 향해 뻗어 올라오는 순간 뒤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출근하던 동료 박대리와 경비원 아저씨가 달려와 기태준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기태준이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이 기태준의 팔을 뒤로 꺾어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접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기태준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야. 나한테 100m 안에 오면 바로 잡혀가. 읽어봐. 기태준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며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기태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에게 팔이 잡힌 채로 기태준이 어렵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기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태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서 저도, 동료들도, 경비원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태준 과장, 감사실 김 팀장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권으로 투서가 접수됐어. 사안이 중대해서 오늘부로 대기 발령 내려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횡령액 환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도 갈 수 있으니 각오해. 기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은 조사 때 해.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뚜.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기태준은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이 팔을 놓자 기태준은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희야. 기태준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전까지 뻔뻔하게 큰 소리치던 남자가 주차장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회사에 연락해서 투서 취소해줘. 제발. 저는 무릎 꿇은 기태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올 시간은 없으면서 무릎 꿇을 시간은 있네. 기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 물기가 차 있었지만 저는 그 눈을 외면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기태준의 옆을 지나 회사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기태준이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뒤쪽 주차장에서 경비원 2명이 기태준의 양팔을 잡고 일으키는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기태준을 끌어내는 경비원들의 모습을 출근하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태준은 회사 징계조사에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고 저는 호텔과 회사를 오가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도의 고객님, 로비에 고객님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머리를 말리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시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서류 봉투를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을 때 로비 소파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년이 여기 있다며. 빨리 불러. 박말숙이었습니다. 남색 패딩을 입고 로비 한가운데 서서 프론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 기우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박말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박말숙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긴? 흥신소 써서 찾아왔지. 채도에, 네 지금 이러고도 사람이냐? 시어머니를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재워? 기우라가 팔짱을 풀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으면 어떡해. 우리 짐도 아직 못 빼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말숙이 제 침묵을 연약함으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다리를 쭉 뻗고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어.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았어. 세상에 이런 독한 년이 어디 있어. 70대 노인이 호텔 로비 바닥에 누워 악을 쓰자 주변 투숙객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당황하여 달려오고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이쪽을 둘러쌌습니다. 기우라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더니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야. 며느리가 집을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으셨다고. 그리고 언니, 우리 아버지 최만석 씨 사망 보험금 나올 거잖아. 그거 위자료로 넘기면 이혼 도장 찍어줄게. 저는 기우라의 입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귓속에서 핏줄이 뛰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깨에 걸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뭉치가 들어있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컬러로 인쇄한 수십 장의 종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종이 뭉치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바닥과 사람들 사이로 힘껏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말숙의 머리 위에도 기우라의 발밑에도 구경하던 사람들의 발치에도 종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중년 여성 투숙객이 발밑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기태준, 박말숙,
기우라가 풀빌라 수영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단톡방 캡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운 종이에는 단톡방 대화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알턴이 빠졌으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지. 태준아, 엄마 흑돼지 한 접시만 더 시켜라. 그 아래에는 제주도 식당과 요트 업체에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 캡처본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며느리 카드 들고 제주도 가서 파티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이를 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누워있는 박말숙에게로 쏠렸습니다. 눈빛이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에, 장례식 날에 저 할머니가 며느리 돈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한두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박말숙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박말숙이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눈총과 카메라에 박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건 사정이 있어서. 박말숙이 더듬거리며 손을 내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기우라가 자기 얼굴을 향한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고 기우라의 비명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우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도망칠 곳을 찾던 기우라가 결국 바닥에 앉아있는 박말숙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유라. 박말숙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기우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을 밀치고 밖으로 사라지는 기우라의 등을 박말숙이 바닥에 앉은 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경찰 2명과 호텔 지배인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영업 방해도 하고 있고요. 퇴거 조치 부탁드립니다. 경찰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말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나는 안 가. 며느리가 내 집을 팔아먹었다고. 박말숙이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버텼지만 경찰과 호텔 보안 요원이 양쪽에서 박말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시죠. 양팔이 붙들린 채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나가는 박말숙의 모습을 투숙객들이 전화기를 들고 촬영했습니다. 박말숙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그 목소리는 자동문이 닫히며 끊겼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몇 장이 에어컨 바람에 살짝 밀려 움직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의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백미러로 뒷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설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태준의 성격을 알기에 미리 고용해 둔 사람들이었죠. 왼쪽 손목에는 경찰서와 연결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도 차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여 안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왼쪽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기태준이었습니다. 오른손에 번쩍이는 쇠붙이를 쥐고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며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채도희,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기태준의 발이 3걸음째 땅을 찰 때 양쪽에서 대기하던 경호원 2명이 동시에 뛰쳐나왔습니다. 한 명이 기태준의 오른팔을 낚아채 꺾었고 다른 한 명이 기태준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기태준의 손에서 쇠붙이가 튕겨져 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으악! 팔 부러져. 기태준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이 기태준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며 양팔을 뒤로 꺾어 잡았습니다. 저는 왼쪽 손목에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2대가 비상등을 켜고 들어왔고 경찰 4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흉기 들고 덤볐습니다. 경호원이 바닥에 눌린 기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 1명이 바닥에 굴러간 쇠붙이를 비닐장갑으로 집어 올렸고 다른 1명이 기태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기태준이 바닥에서 고개를 비틀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기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이 기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경찰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태준의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고 양쪽 경찰에게 반쯤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기태준의 머리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피해 진술을 마치고 경호원들과 함께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기태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태준은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치장 옷으로 갈아입은 회색 상의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기태준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기태준이 아크릴 너머로 저를 보더니 2 손을 모았습니다. 도희야, 와줬어? 나 여기서 못 버텨. 제발 한 번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칸막이 아래 서류 전달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읽어봐. 기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종이 위를 오가더니 멈췄습니다. 이 이혼 서류야? 협의 이혼서야. 재산분할 청구 안 한다. 위자료 청구 안 한다. 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 지장 찍으면 내가 탄원서 써줄게. 기태준이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탄원서. 어젯밤 일 살인미수로 갈 수 있어. 거기에 회사 횡령건까지 합쳐지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내가 탄원서를 써주면 1년이라도 줄어들 수 있어. 안 써주면 나는 그냥 가. 기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칸막이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태준이 울음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기태준이 소매로 눈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주 있어? 저는 가방에서 빨간 인주통을 꺼내 서류 전달구로 밀었습니다. 기태준이 인주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른손 엄지를 인주에 찍고 서류맨 아래 지장난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찍을 거면 나간다. 기태준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종이 위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지문이 찍혔습니다. 기태준이 서류를 전달구로 밀어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지장이 선명하게 찍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탄원서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게. 기태준이 칸막이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저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5월의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기태준이라는 이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챕터들은 흐름이 자연스럽고 어색한 부분 없습니다. 8챕터만 마무리를 보강해서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기태준은 회사 법인카드 횡령건과 흉기를 들고 저를 해치려 한 건이 합쳐져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써준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고 기태준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박말숙과 기우라는 당장 머물 곳이 없어 철거를 앞둔 낡은 고시원 방 하나를 빌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둘이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죠.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병철 소장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받은 7억 원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을 합쳐 도심에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이었습니다. 이삿짐 박스들 사이를 지나 거실 창가에 섰을 때 오후 햇살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박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뽁뽁이로 감싸둔 액자를 꺼내 천천히 포장을 벗겼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인데 아버지는 쭈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다가 고개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쑥스럽게 웃고 계셨죠. 저는 창가 선반 위에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햇살이 아버지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볕 잘 들지? 아빠 좋아하시던 거 알아서 제일 좋은 자리로 골랐어. 주방에서 가져온 작은 유리병에 아까 꽃집에서 산 들꽃을 꽂아 액자 옆에 놓았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과 두부, 호박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으시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희야, 아빠는 된장찌개 하나면 밥 3그릇도 먹는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호박을 썰어 넣으며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을 때쯤 저는 식탁 위에 밥 한 그릇과 찌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맥주캔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맥주캔을 땄습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기태준의 핑곗거리도 기우라의 투정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하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저는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안치실 유리문 앞에 꽃을 내려놓고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빠, 나 이사했어. 새 집 진짜 좋아. 거실에 아빠 사진 올려놨는데 거기가 제일 따뜻해. 유리 너머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아무한테도 무릎 안 꿇고 눈치 안 보고 살아. 아빠가 걱정하시던 그 사람들, 이제 제 인생에 없어. 다 끝났어. 저는 유리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온도가 손끝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올게. 아빠한테 그 주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줄게. 기다려. 추모공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시댁의 인정을 받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참으면, 더 희생하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퍼져도 감사란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수록 그 사람들은 제 등을 밟고 올라섰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냉혹해져야 한다는 것을,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을 부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지난주 퇴근길에 낡은 식당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박말숙을 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호텔 로비에서 바닥에 누워 악을 쓰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말숙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지더니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제 삶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 창가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노란 들꽃 옆에서 아버지는 오늘도 쑥스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창가로 걸어가 아버지의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오늘도 잘 살았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짓밟히면서도 제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의 죽음을 놀잇거리로 삼는 그들의 웃음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곁에서는 아무리 오래 참아도 감사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디 자신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